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뉴스 가볼까요? 네, 통합당이 민주당 지지율을 처음으로 추월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 정당의 첫 역전이자 통합당 창당 이후 처음입니다. 이게 이제 그 탄핵 이후 네. 같은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한해서 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무튼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28,684명에게 접촉을 해 1,507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응답률 5.3%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1.7%포인트 하락한 33.4%를 기록한 반면 통합당은 1.9%포인트 상승하며 36.5%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로 보였기 때문에 지지도 격차가 3.1%포인트라서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여론조사 네.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네. 더 자세한 그 조사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든 같은 기관의 주중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16년 10월 4주 차에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이겼던 이후 3년 10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 좀 그 세부적으로 본다면요. 민주당은 핵심 지지 기반인 광주 전라에서 11.5%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47.8%를 기록했고요.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떨어졌고 70대 이상이나 50대뿐만이 아니라 기존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지지도가 꽤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울경, 대구, 경북 등 원래 이제 지역 지지 기반만이 아니라 서울에서 4.1%포인트, 대전, 세종, 충청에서 3.8%포인트 등이 올랐고 연령별로도 50대에서도 8.2%포인트나 많이 올랐습니다. 또 기존 지지층은 70대 이상뿐만이 아니라 20대에서도 오차범위 밖으로 5.1%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보수층에서도 통합당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3.5%포인트. 그런데 진보층이 5.1%포인트 통합당이 상승하면서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지지층을 일부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층에서는 떨어졌다고요? 네, 보수층에서도 살짝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3.5%포인트.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민주당 반응이 궁금한데요. 당연히 뭐 좋지 않습니다. 여러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당권 주자들 발언만 조금 모아보면요. 연합뉴스가 이낙연 의원에게 수해복구 현장에서 묻자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원활치 못한 국회, 민주당 일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 긴 장마와 집중호우의 피해 등을 언급을 하면서 네.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이 누적된 결과다. 깊은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말 그대로 막나했군요. 막나. 네, 쭉 열거했습니다. 아, 쭉 예. 열거를 하고 예. 김부겸 전 의원은 조선일보 통화한 내용을 보면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민의 삶에 와닿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성과물이 보이지 않으면서 국민의 실망과 뼈아픈 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당에 보내는 국민의 경고다. 직접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역할을 맡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합당은 표정 관리 들어갔나요? 기분 좋아. 네. 기분 김종인 위원장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네. 지지율 조사는 하나의 트렌드다. 이런저런 현안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묵묵히 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아, 모범답안인. 예.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통합당은 좀 고무된 것 같더라고요. 아마 2016년 이후로 네. 거의 처음으로 민주당을 이제 역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중도층을 좀 끌어안는 전략을 썼잖아요. 호남에 가기도 하고 그게 먹혔다고 뭐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다음 어떤 추세 조사 같은 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만족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보입니다. 이게 먼저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기분 나빠할 이유는 전혀 없죠. 없죠. 좋으면 좋았지. 네.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이제 다만 김종인 위원장 말이 사실은 맞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세예요, 트렌드 진짜로. 일이 예. 일비할 이유가 없다. 사실은 뭐 이 말이 맞긴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보다 그러니까 비보다는 희. 이번에는 일이 할 때죠. 할 때긴 그러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하고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 그쵸. 이번 네, 주말에 다릅니다. 갤럽이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갤럽 조사는 이제 그 직전까지 어떤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간의 어떤 지지율 격차가 아직도 꽤 있는 것으로. 그렇죠. 차이가 네. 많이 났었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에는 약간의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네.
한국갤럽 조사 결과까지 아울러서 종합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네. 두 조사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추세는 있어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향 쪽으로 가고 있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상향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만은 뭐 두 조사기관 공이 똑같게 맞죠. 지금 나타나고 예. 있기 때문에 여론의 흐름은 그러니까 잡히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장기 이슈냐 단기 이슈냐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이게 장기 이슈면 이제 좀 안 좋은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제 그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럼 이제 변화의 어떤 그 지점이 나올 수 있느냐가 이제 궁금한 건데 그렇죠. 내일 청기누설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하시죠. 지지율 관련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와 있을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한 좀 정밀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저희가 이제 매주 토요일에는 유튜브에서 천기누설을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시선 집중이 이제 주말판입니다. 네.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그 정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천기누설이 2번 나갑니다. 내일 그 가고 정규편이 가고 오늘 저녁에 네. 또 특집편이 하나가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바로 이 부동산. 부동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사안의 성격이 무엇인가, 요걸 한번 좀 정밀 분석하는 특별판을 또 오늘 저녁에 올릴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올라가는 청기누설 특별판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청와대가 사표를 반려하며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민정, 정무, 시민사회, 사회, 국민소통수석 등 5명의 인사로 청와대의 인사가 이번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비서실장은 그냥 그 한시적 유임도 아니고 그냥 유임입니까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 수석 이상 인사는 일단락됐다고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사표 반려냐라고 물어보니 네. 사의를 표명했는데 수석 인사 발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락됐으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될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이들 중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은 유임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이유를 밝힌 게 있나요? 보면은 이제 청와대 관계자 멘트로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집 두 채를 모두 팔면서 일종의 희생이나 모범을 보인 것으로 해석해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이제 인사 배경이 꼭 다주택 보유하고 관계가 된 것은 아니지만 노영민 실장의 경우에는 모범을 보이면서 교체 사유가 사라져버린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재성 이제 결국 정무수석인데요. 네. 최재성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의 가능성을 점쳤었거든요. 그리고 사선 의원이기도 하고. 네. 근데 정무수석에 가는 바람에 비서실장은 좀 그거보다는 좀 더 연륜이 있는 네. 뭐 그냥 뭐 기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5선 뭐 이상은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인물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발탁되면서 노영민 실장은 이거 유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근데 나왔었거든요. 또 그렇게 보기도 약간 힘든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초대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 체제에서 네, 그렇긴 임종석 하죠. 실장보다 오히려 이제 선수라든지 나이가 많은 수석들도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긴 하죠. 그 예.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그 주된 이유는 좀 아닌 것 같고. 글쎄 이게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대안부재 때문인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영민 비서실장과 그 산하 수석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을 때 청와대의 설명이 이유가 집 때문이냐 물어봤을 때 종합적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이렇게 그랬었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종합적 책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초에서 본다면 수석보다 포괄적 책임을 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게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게 지금 청와대의 설명과 이게 부응하는 것이냐? 말이 별로- 안 맞아요. 별로 좀 부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이 아니라 했는데 결국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번 인사 자체가 쇄신이라기보다는 좀 안정 쪽에 무게를 뒀다. 그래서 좀 기대에는 못 미친 거 아니냐. 인사가 다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목표로 했던 좀 여론 쇄신이라든가 분위기를 좀 바꾸고 일신해서 좀 다잡기로 나서는 거냐. 이제 이거에는 좀 못 미쳐서 예를 들면 오늘 한겨레 같은 경우에도 사설로 국민 기대를 저버린 노영민 비서실장 유임이라고 제목으로 좀 비판적인 그 사설이 나왔거든요. 야당에서도 좀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요 인사만 가지고는 뭔가 여론의 반등이라든가 이걸 보여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스텝을 또 어떻게 밟아가느냐로 결과를 결국 보여주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근데 이제 집 문제 때문이라고 보더라도 사실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이 집 문제에서 정무적 책임을 진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것의 핵심적인 계기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참모들은 팔아라라고 강력히 권고한 주체가 노영민 비서실장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꺼낸 주인공이 바로 노영민 본인입니다. 실장이었고 또 물론 어떤 그 청와대 대변인의 어떤 오인에 의한 잘못된 브리핑이라고는 그때 정보가.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어가지고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켰던 그것도 그 실장입니다. 한가운데 있었던 그 주인공도 노영민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이고 그래서 집 문제로 한정해서 보더라도 과연 유임이 타당한가 이거는 좀 그렇게 보기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평가는 국민들께서 내려주셔야 되는 이제 문제인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점을 좀 확인을 하고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가닥을 잡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시점도 연내 처리를 목표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JT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제 개헌, 특별법, 국민투표 등 여러 의견 중에서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문제를 돌파할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일정표가 그러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드맵이 대략적으로 나왔다고 이야기가 됐는데요. 네. 이제 역시 보도를 인용을 하면 민주당의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회의를 했는데 네. 다음 달 정기국회 시작에 맞추어서 통합당 등 야당에 수도 이전 특위 구성을 제안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10월 중에 특위를 출범을 시키면 네. 11월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서 법안을 완성을 하고 12월 본회의에서 가결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개헌 국민투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그러니까 방향을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것 같아요. 개헌인 거는 만약 개헌하게 되면 뭐 이슈를 다 빨아들인다 그러잖아요. 개헌 자체는 블랙홀. 블랙홀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네. 네. 국민투표도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특별법인데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에 또 관문을 또 넘어야 되겠죠. 만약 네. 또 위원회 시비가 되면 그 부분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고 쉽다고 표현할 수는 좀 어렵지만 가장 그런 방법을 특별법 제정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어떤 찬반 여론이 거의 이제 대등하게 반반입니다. 나오는 대등하죠. 거의. 네. 반반 정도 나오는 네. 상황인데요.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만에 하나 뭐 개헌도 이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가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했는데 만약에 부결이 나왔을 때의 그 후폭풍은 그건 뭐 상상도 정치적 못합니다. 부담이 엄청나죠. 그건 다음 정권하고도 관계가 그 되고 후폭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어찌 보면 그 상상 이상일 수가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특별법 제정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그 이미 민주당에서는 미래통합당과 합의를 통해서 한다. 그렇죠. 이미 이런 기조는 이미 내놓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렇죠. 돼버리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태도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거가 되는 그게 거죠. 핵심 키 포인트 돼 버렸어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당은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거 좀 배경이 순수하지 못하다, 의도가 불순하다 이런 식으로 항상 반박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이 구체적인 뭐 스케줄까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특위에 야당이 끝까지 참여를 하지 않긴 또 어려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통합당 내부에서도 행정수도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충청권이나 뭐 당 지금은 원외에 있는 인사들부터 포함을 해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당에서는 근데 또 민주당이 차려놓은 밥상에 본인들이 뒤늦게 숟가락 들고 뛰어드는 꼴이 되면은 그게 또 정치적으로 마냥 유리한 게 아니다 보니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된다. 이때 평가를 받자라는 식으로 밀어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 안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테이블을 통해서 의견이 꾸려질지 아니면 내년 선거까지로 이 의견이 넘어갈지는 여기에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 그럼 이제 시간 끌기로 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궐선거까지 연결 짓는다. 네. 이런 전략이라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가급적이면 올 연내 끝내고 끝내고 싶을 싶을 거고요.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가을 정기국회의 어떤 핵심 쟁점이 이게 이겁니다. 된다. 이렇게 이겁니다. 봐야 되는 건가요? 다른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이제 부동산 문제로 이제 불거졌던 조금 전에 네. 우리가 얘기했던 여론조사 이 부분하고 이제 어떤 상관성 속에서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라고는 이슈가 이제 다시 그 처리가 되고 조정이 되는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건데. 민주당은 좀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이슈가 전환되기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행정수도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게 이슈의 완전한 전환으로 갈 수 있느냐가 사실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것도 내일 청기 노설에서 다 할 겁니다. 다 할 거죠. 예. 오늘 예고를 너무 세게 하나요? 네? 네. 아무튼 네. 아니 관심사니까 그리고 연결돼 있는 거 아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얘기니까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정말로 이제 보도대로 가닥을 잡은 게 맞다면 네. 이제 그 좀 이따가 이제 8월 임시국회도 열릴 예정이죠. 네. 그렇죠. 네. 이때부터 이제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뭐 일단 그 JTBC 보도에서는 정기국회가 열리게 되면 거의 한다고 했지만 사실 미리 군불 때 놓고 이렇게 해놔야 정기국회부터 이 팀을 꾸려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8월 임국 때도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8월 임시국회하고 9월 정기국회 바로 뭔가 붙어 있기 아시면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게 뭐 시기적으로 8월 임시국회 며칠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이 화두를 던질 것인지 이걸 좀 일단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